김일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갤럽이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운영 평가가 64%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허니문 기간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이른바 대비 효과, 기소 효과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정부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3, 4일 정도 된 건데 행보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된 정부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예. 그때 가서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진짜 어떻게 지금 방향이 설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예. 지금 한 달 동안에 비교적 그래도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이행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평가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위원장님께서는 경제학자시기도 하시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아니면 그 빚 탕감해 주는 거 있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라고?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아니면 그 외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빚 탕감하는 거. 그런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 그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대로 그걸 갖다가 잘 보살펴 줬을 것 같으면은 오늘날과 같은 문제는 안 생겼을 거예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도 그거를 갖다 그냥 지나쳐 버렸고, 예. 그러나 또 지난 윤석열 정부는 출발하면서부터 그거에 대한 별로 관심을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상공인들, 이 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채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잘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왜 15만 원, 25만 원, 이 주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 소상공인 일정 저희 부류에 대해서 부채 탕감 해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소위 전 국민에게 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쿠폰을 지급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상화되겠나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예. 정상화 안 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그 사실은 옛날에 일본 수상 오부치라는 사람이 일본의 하도 내수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 내수 진작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별로 성과도 얻지 못하고 하나의 조롱거리로 남았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보기에 지난번 21대 총선을 끝날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인가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도대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되게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걱정 안 되세요?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되세요?
글쎄 뭐 그 자체가 뭐 이 소득의 그게 그래서 사실은 소비가 돼 가지고서 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뭐 인플레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뭐 이러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인선 11명,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또 지명 뭐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장관들을 갖다가 임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5명이나 포함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자기와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던 사람들을 위주로다가 이제 장관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장관 자체 인선 자체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에 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래요. 막상 임명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임명을 했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의 인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 대통령은 임명을 할 테고 그 자체가 당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총리라는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총리가 뭐 누가 되느냐 그것 자체라는 건 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뭐 논평 자체가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사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자기네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전반기도 안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를 강행 처리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 법사위원장을 꼭 국민의힘이 가져야 할 이유가 뭔지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21대 국회 끝나고 나서 당시에 제가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그때도 이제 개원 협상을 하면서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다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막을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러려면은 상임위원장 전체를 여당이 다 한번 독식을 해봐라 말이지. 그런 적도 있는데 그건 나는 국민의힘이 뭐 너무 그렇게 법사위원장 자제에 매달려 가지고서 뭐 하는 것이 이렇게 난 꼭 잘하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근데 뭐 법사위원장 한다고 해서 뭐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그렇게 크게 견제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이 선택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건 뭐 내가 보기에는 통일부 장관 되기 이전에 아마 부인이 거기에 그런데 관여했다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뭐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 그래 큰 장애인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이 의미가 뭐 예를 들면은 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의미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누구하고 관계 개선? 북한과요. 정동영 장관이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어떤 대북 포용론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도 뭐 정동영 의원을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은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미 한반도에서 한민족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작년에 김정은 북한 뭐 위원장이 이제 두 나라를 갖다 명확하게 선포를 갖다 하면서 하여튼 이제 종전처럼 뭐 통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통일부라는 것이 말은 통일부 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고 하니까 하여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갖다가 하는 거는 뭐 우리 현실로 봐서 나는 가장 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여튼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 어느 정도 좀 완화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북한 얘기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핵무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자체 핵무장.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벌써 몇십 년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핵을 여기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돌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관계가 어느 정도의 소위 긴장 완화하는 노력을 갖다 외국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예. 그리고 이 방첩사령관도 민간인 임명을 추진을 검토 중이다. 채널 A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뭐 국방장관을 갖다 민간인으로 임명을 했는데 예. 사실은 뭐 방첩사령부라는 그 기능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민간인이 가가지고서 그런 방첩사령부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인물을 고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아마 이게 계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계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글쎄 뭐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 상황을 파악을 잘못해가지고서 계엄을 했고 거기에 일부 군 사령관들이 그 동조를 해가지고서 뭐 계엄이 선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냥 그만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월 30일 날이 임기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냥 그만두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이달 말이니까 이제 다음 월요일 날 30일 날이면 임기가 끝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 당원 당규상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마 그 대표직을 갖다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당을 갖다가 혁신하기 위해서 무슨 혁신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한다고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을 갖다 수행을 하면서 지금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혁신위원회가 과연 국민의 힘을 현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 힘이 어떻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 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 친윤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시간의 값에 따라서 친윤이라고는 점점 좀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와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도 전당대회를 할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의원도 빨리 이거 합당해가지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가 보기에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제 앞으로 그분이 이제 전당대회가 하면은 대표로다가 막 취임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무슨 자기에게 득이 되겠느냐는 걸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에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합한다고 보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언젠가는 합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다음에 오전 후에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두고서 아마 어떻게 되는지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보기에 합당한다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에 이제 지자체 선거를 끝나고 나서 예.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서바이브 하느냐, 거기에 아마 문제가 달려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진짜 어떻게 사실은 지금 상황을 갖다 극복을 하고서 당을 추스리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갖다 가져오지 못하면은 내년 지자체 선거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요즘 하는 걸 보면 변화가 되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좀 전망이 좀 암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은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난 4월 4일 이전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다가 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만이 당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 내년 지자체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일 한동훈 전 대표 같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분들이 실제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면 변화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의 구조상으로 지금 대표가 된들 과연 국민의힘을 갖다가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근본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성취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구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친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친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의 구성을 보면은 주로 거기에 의원들의 대다수가 영남 출신들 아니에요. 그 영남 출신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당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여튼 공천만 받으면 항상 될 수 있는 급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당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출석은 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특검에 출석하고 김건희 씨는 오늘 퇴원을 했다 그러는데, 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 운명이 결정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특검이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실 범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도출이 될 테니까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특검의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일정 부분 뭐 그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제 특검, 특히 내란 특검을 하는 경우에 예. 지난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전후해 가지고서 계엄에 뭐 찬동원 씨는 적극적으로 저희 찬동원은 이런 분들이 과연 내란 특검에 해당이 돼 가지고서 불려댕기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하여튼 국민의힘에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유, 요새 굉장히 또 바쁘시고 이러실 텐데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철건의 새로운 패러다임.